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바로 폴 튜더 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딥 다이브 시간입니다. 네. 1987년 블랙 먼데이 예측으로 순식간에 거부가 된 그 헤지펀드 매니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의 투자 철학, 그 본질은 공격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수비에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방어적인 투자자가 시장에 가장 격렬했던 순간에 가장 극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오늘 딥다이브의 목표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가 미래를 예측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예측보다는 비대칭적 보상을 주는 기회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비대칭적 보상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감수해야 할 위험은 작은데 잠재적인 수익은 훨씬 큰 그런 자리만 골라서 들어갔다는 거죠. 아하, 위험은 적게, 수익은 크게. 네, 바로 그거죠. 이 접근법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정해둔 리스크 관리고 둘째는 아주 엄격한 5대1 보상 위험 비율이에요. 5대1이요. 네. 1달러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 최소 5달러는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가 4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은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뭔가 체계적인 방법이 있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의 방법론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 즉 매크로 분석입니다. 매크로 분석. 네, 시장 전체의 큰 흐름, 예를 들면 불균형이나 변화의 조짐 같은 걸 포착하는 거죠.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런 식의 큰 가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본다. 그렇죠. 근데 가설만 세워서는 안 되고 결정적인 건 타이밍이잖아요. 언제 움직일 거냐. 아, 타이밍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요소, 바로 기술적 분석이 등장합니다. 테크니컬 분석이죠. 그는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탈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가격이 먼저다. 네. 그래서 차트 패턴이나 모멘텀 지표를 아주 중시했고요. 특히 그 200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걸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0일선이요. 네. 자산 가격이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아, 그러니까 200일선 자체에 무슨 마법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그 선을 중요하게 보니까 그 선이 딱 무너지면 연쇄적인 매도가 나올 걸 예상하고 그걸 이용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와, 영리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 이게 바로 그의 위대한 수비 철학입니다. 위대한 수비. 네. 원칙들은 아주 간결해요. 근데 강력하죠. 예를 들면 돈을 따기 전에 잃지 않을 방법을 먼저 생각해라. 기본이지만 어렵죠. 그렇죠. 또 모든 거래에서 1달러 잃을 위험에 대해 최소 5달러를 벌 기회를 찾아라. 아까 말한 5대1 비율이죠. 네, 5대1. 그리고 손실 나는 포지션에는 절대 물타기 하지 마라. 또 성과가 안 좋을 때는 베팅 규모를 줄여라. 이런 것들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방어적이네요. 네, 마치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 나오면 5달러 따고 뒷면 나오면 1달러만 잃는 그런 게임만 골라서 하는 셈이죠. 하긴 그런 게임만 계속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젊었을 때 한번 크게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 경험이 이런 철저한 규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아주 뼛속 깊이 새기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군요.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볼까요? 역시 제일 유명한 건 1987년 블랙 먼데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거시적 판단, 즉 매크로 분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1929년 대공황 직전 차트와 당시 차트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그걸 발견했다고요? 네, 그래서 S&P 선물을 대규모로 공매도,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을 쓴 거죠. 그리고 폭락 후에는 아주 재빨리 국채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가 10월 한 달에만 플러스 62%,
그해 전체로는 무려 플러스 125.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25.9%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바로 그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대담한 베팅이었고 결국 수비가 엄청난 공격적 수익으로 이어진 뭐랄까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때도 비슷한 접근이었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명백한 버블 징후, 이건 매크로 분석이죠. 이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다렸군요. 네,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기술적 하락 신호, 그러니까 중요한 추세선이 무너지는 걸 1990년 1월에 포착하고 나서야 니케이 선물 국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역시 타이밍. 그렇죠.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그 하락 파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했고 그 해에도 87.4%라는 높은 수익을 올렸죠. 와, 여기서도 그 원칙들이 그대로 보이네요. 네, 매크로로 가설 세우고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 잡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5.1 비율과 손절매라는 리스크 관리가 있었던 거죠. 비교적 최근 사례도 궁금한데요.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은 어땠나요? 아, 네. 팬데믹 이후에 각국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걸 보면서 대전환 인플레이션, Great Monetary Inflation이 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매크로 분석이고요. 네. 그래서 대응책으로 금이나 원자재 같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투자하고 또 좀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한 1, 2% 정도 편입하는 유연성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까지요? 네,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채권은 아주 적극적으로 피했고요. 와, 정말 놀라운 통찰력과 실행력인데 솔직히 이걸 개인이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맞아요. 정보 접근성도 다르고 자본 규모 차이도 크고 무엇보다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존스 본인도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인정했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성공 상당 부분은 사실 높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하고 아주 공격적인 베팅에 기반하는데요. 네. 이건 필연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업팅룰 위반 문제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었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특히 그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그의 철학, 이게 자금력이 빵빵한 기관 트레이더한테는 뭐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개인 투자자에게는 단 한 번의 실패가 재기불능의 손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긴 그렇죠. 감정을 싹 배제하고 기계처럼 규율을 지킨다는 건 정말 극소수만 가능한 일이겠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폴 튜더 존스가 40년 넘게 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화려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묵묵한 방어의 힘, 즉 리스크 관리의 절대적인 중요성이군요. 그렇습니다. 지적 자본이 언제나 금융 자본을 이긴다. 그의 이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넘어서 돈을 잃지 않는 그 규율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폴 튜더 존스가 현재 시장 상황이 1999년 닷컴 버블 때랑 유사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다른 점은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배경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죠. 그러면서 금이나 암호화폐, 또 나스닥 기술주 조합을 하나의 대응책으로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그의 핵심 원칙, 그러니까 비대칭적 보상 기회를 찾되 하방 위험은 철저히 통제하는 그 원칙,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다음 저희의 새로운 탐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